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월 9일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공개 방송인데, 이 공개 방송에서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는가.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이어질 거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서 가져가 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0.05%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재차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죠.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소폭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좀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죠? 장중에는 물론 미국 시장이 또 강세를 보였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급들을 볼 때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준 반면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량이지만 매도로 전환된 흐름들이 이어짐으로써 시장의 제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강세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S&P 500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실적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전망치를 내놨고, 그다음에 실제로 까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강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강한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유독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었어요. 대표적인 흐름들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NSFT라고 이제 MSFT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최근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물론 어제는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요, 뭐 투표를 올렸다가 괜히 또 하락한 모습들은 있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죠. 물론 애플도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전망치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물론 좋긴 좋아요. 좋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더 유독 도드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실적이 일단 좋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안타까운 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같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결국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견뎌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인 두 번째의 흐름들을 보면 테이퍼링 이슈죠.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는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1월 말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JP모건에서 발표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이런 전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오거나 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면 또 일시적인 충격은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 실적이 좋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실적과 이런 우려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고 테이퍼링 이슈도 완화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작은 하겠지만 시장을 충격을 주게 되면 또 딜레이 시킬 수 있어라는 얘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굉장히 좀 온건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뉴스죠. 미국의 인프라법, 그죠? 인프라법에 대한 좀 흐름들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작년에 치렀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처음 집권을 한 첫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이제 대선을 치렀으니까 올해 초에. 왜냐면은 그 전에 예산은 다 트럼프가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산안 다음 내년 예산안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시작한 인프라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사인이 이제 승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는 거죠. 사실 지금 테이퍼링 이슈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인프라 이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도 같은 이슈예요. 이게 안 좋아졌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좀 하락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로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흐름들이에요. 위드 코로나. 왜냐면은 미국의 움직이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물론 실적이 좋은 업종들 이런 부분들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구나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뭐 기업 실적, 그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인프라법,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요거 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만한 이슈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해소가 언제 될 거냐? 그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을 공략하거나
흐름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이제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사실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선물 시장에 답이 있습니다. 최근 선물 시장의 흐름들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ATM기다 이런 기사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ATM기 이런 부분들로 올려드린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유들을 그러면은 좀 살펴보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선물 시장의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왜 시작이 됐는가를 보면은 주식 시장의 리스크 해지용으로 예, 리스크 해지용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주주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대주주, 그죠? 대주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대주주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예를 들어서 5%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삼성전자의 지분 5%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해요. 9만 원짜리가 그죠?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7만 원까지 떨어지면 내 재산이 비중이 5%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내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9만 원에 팔았어야겠죠. 팔았어야겠죠. 근데 나는 경영권을 참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팔았다고 하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시장에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팔았다가는 그죠? 큰 손실간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고 나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버틴다라고 한다라면 경영권을 뺏기고 이렇게 좀 뒤집어질 수 있는 손실을 보거나 경영권을 뺏기거나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도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은 그래서 포지셔닝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주식은 주식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매수를 하고요. 그 매수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게 되면. 그죠? 근데 선물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매수는 동일해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될 때 매수 포지셔닝을 취하죠. 그래서 매수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청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산을. 그죠? 청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요거는 주식하고 똑같은데 반대로 리스크 해지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부터.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매도부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매도 포지셔닝을 취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게 돼요. 매수를. 이런 식으로 양방향의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리스크 해칭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도 두 개가 있고 매도도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의 1번이라고 불리우는 매수는 시장이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예요.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포지셔닝 이렇게 나오죠. 근데 2번 매수의 현상이 나타나주는 경우는 상승을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에요? 매도, 즉 하락 포지셔닝을 청산할 때요. 즉 하락에 대해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실현.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현금 확보.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매도 포지셔닝. 매도 포지셔닝도 3번에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고 4번 매도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끝났다. 그러니까 상승이 끝나고 실현하는 이런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로 구분을 하느냐? 미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미결제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매수와 이 매도 포지션, 순 포지셔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순 포지션. 그리고 결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청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청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결제가 올라가고 청산을 했을 경우에 청산을 하게 되면 미결제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결제를 하지 않은 양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결제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구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11월 달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11월 달의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11월 달에 시작이 된 자리가 이날이요. 11월 1일자가. 그죠? 11월 1일자가. 근데 11월 1일자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근데 11월 1일자의 선물 시장의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9,900억 원어치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환율까지 띄워서 한번 같이 봅시다. 요렇게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럼 11월 1일자에 외국인들이 9,900억 원어치가 들어왔는데 여기 매수로 뜨죠, 외국인이. 근데 이 매수가 실질적인 순매수인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매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미결제량을 봐야 되는데 미결제 증감률이 마이너스 1627계약이죠. 자, 그러면은 개수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청산을 하기 위한 매도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매수가 청산을 하기 위한 매수가 주를 이루고 한 축으로는 상방 매수도 합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보는 것과 청산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큰 수급이냐? 청산 매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산 매수가 아니라 청산 매도가 더 큰 이유는 뭐예요? 미결제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하방 포지셔닝,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락에 나온 거에 대해서 청산을 한 거예요. 그럼 청산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죠. 상방과 하방 둘 중에 하나가 청산 이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청산의 구조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실현을 하고 현금을 확보한 거잖아요. 현금 확보.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11월 1일 날 환율이 0.8%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9,900억 원어치를 외국인들이 샀는데 왜 도대체 환율이 오르고 시장이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잘못 이해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못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매수는 하방 공격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진 거고 외국인들이 청산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모든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면 다음에 또 흐름들을 살펴보면 다음에는 11월 2일자에 외국인들이 7,500억 원어치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미결제량을 보시면은 여기서 미결제량이 어제와는 다르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죠. 여기 3,400계약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미결제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방 포지셔닝을 보기 위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요? 원화 강세로 가는 거예요. 강세로. 원화 강세로.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11월 2일자에 1% 넘는 상승이 이루어지죠. 상승이 이루어지죠. 이 수급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청산했고 상방 포지셔닝의 수익을 봤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9,600억 원어치의 선물 매도가 들어와요. 매도가 돼요. 매도가. 그러면 이거를 미결제량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미결제 증감률은 380계약. 그러니까 거의 미비하죠. 미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반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방 포지셔닝과 매수를 청산하는 흐름들이 합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방 공격과 또 매수를 청산하는 매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들은 어떻게 돼요? 1.25%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어저께 들어왔다가 얘네가 다음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단타를 하는 거죠. 단타. 그리고 하방 공격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다음날 11월 4일자의 흐름들을 보면 8천억 원어치 매수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11월 4일날 8천억 원어치가 이제 상방 매수인지 아니면은 하방을 매도 포지션, 어제 취했던 하방 매도 포지셔닝을 청산한 건지를 봐야겠죠. 그럼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미결제량을 봐야 되는데 11월 4일자는요. 미결제 증감률이 4,300계약이나 감소를 합니다. 엄청나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11월 4일자 8천억 원어치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1번 매도 청산이다. 2번 상승 매수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기서 뭐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들을 이해하셨다라면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예요? 1번,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쵸.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하방 포지셔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청산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11월 1일자부터 하방 청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매수 청산하고,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또 청산하고, 지그재그.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3천억 원어치, 3,100억 원어치 매도가 들어왔죠. 11월 5일자에. 근데 미결제 증감률이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럼 요거는 또 하방이죠. 그죠? 근데 다음날 2,400억 매수가 들어오는데 미결제량이 1,900계약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청산을 한 거예요. 네, 또 청산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떠냐? 3천억 원어치 들어오고 1,500억 원어치 미결제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방의 흐름들을 조금씩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네, 다는 아니지만 잡아가고. 그럼 결국에는 그건 계속 뭐예요? 지그재그.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루 걸러 하루, 하루 걸러 하루, 하루 걸러 하루 이런 식으로 단타를 선물 시장에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단타를 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단타를 하면 그 단타의 변동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 역시 외국인들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작고, 그죠?
경기에 대한 이 증시에 대한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해나갈 수 있지만 그 수급들을 모두 그걸 다 받아감으로써 그거를 반대급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이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판단을 미스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이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요, 여러분들 선물에서는 이렇게 9천억, 7천억, 9천억, 8천억, 3천억, 2천억 이런 수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수급들을 보면요, 물론 작진 않죠. 그렇지만 과거의 외국인 수급들은 여러분들 매도가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이런 게 진짜 매도예요.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시장 엄청 뺀 겁니다. 예. 근데 최근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 흐름 11월 달 들어서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많아야 4천억이고 3천억, 1천억 요 수준으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비하면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들은 그리 큰 편의 흐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빠질 만한 장세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나와주는 건데 박스권이 나올 때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 잡아가지고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잡아가지고 상단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움직이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자금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1차선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중앙선이 있고 여기는 상행선이고 여기 하행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승용차나 뭐 경차를 탄다. 그럼 경차를 타는 사람은 여기서 슝 하고 1차선 도로긴 하지만 이렇게 슝 하고 유턴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1차선 도로에서 경차가 아니라 큰 화물 트럭이라고 덤프 트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큰 덤프 트럭이요. 그럼 이 큰 덤프 트럭은 이 1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빼고 이렇게 갔다가 뒤로 빼고 이렇게 갔다 뒤로 빼고 이렇게 갔다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방향으로 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는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들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기본적인 흐름들 수준으로만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변동성을 대비하는 수급들은 어디서 나타나 주느냐?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 준다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은 양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단타만 치고 현물 시장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잃고 움직임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가 없고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선물 시장에서 박스권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완전 ATM기로 돈 뽑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물 시장의 구성 요소가 뭐냐? 코스피 200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시기의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별다로 강하지가 않아요. 보면 삼성전자 횡보하죠.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조금 올라왔죠. 네이버 횡보합니다. 카카오 횡보해요. 삼성바이오로스 떨어졌어요. LG화학 떨어졌고 삼성 SDI 횡보하고 있고 현대차 횡보하고 있고 기아차 횡보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떨어졌고 포스코 떨어지고 있고 현대모비스 떨어지고 있고 KB금융 떨어지고 있고 크래프톤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시가총액 1위부터 10개 종목 거의 다 박스권 횡보고 시가총액 10위 이상 이하권의 흐름들은 거의 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들 이런 금융주들, 그죠? 금융주들 금리 인상하면은 호재가 반영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가요? 못 가죠? 제가 금융주 뭐 가봐야 오래 안 갈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의 장세입니까? 지금 현재? 이 상위 몇 개만 보더라도 하이브만 올라간 25위 하이브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에서 반응을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상승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별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테마성 뉴스들에 있어서 뭐 메타버스니 그 다음에 NFT니 그 다음에 뭐 미디어니 컨텐츠 주들이니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주부터 중소형주 중에서 테마가 엮여있는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타나 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박스피라는 별명이 어디서 나와줬냐면 요 자리거든요. 예.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2016년도까지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매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막 물론 어렵긴 하지만 아유 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럼 이때 매매하신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매매를 하셔서 이 상승을 경험하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이 굉장히 멘붕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뭘 사도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막 쭉쭉 날아가는 시기였죠. 그죠? 엄청난 장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흐름들은 나이스구나 해서 이런 게 전체 시장에 봐왔던 부분들입니다. 최근 투자를 올해나 작년 말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상승을 보면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흐름들은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지 못하니까 멘붕이죠. 멘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되느냐? 보세요. 2021년 코스피 코스닥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1월 달에 42조 원이었어요. 1월 달에. 예. 그리고 10월 달은 22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6월 달에 좀 늘었다가 재차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럼 거래대금이 22조면 장냐 반토막 났으니까 거의 작은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사실 과거의 흐름들을 비교해 보면 이때 박스피에 대한 흐름들과 비교해 보면 거래대금이 지금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다시 40조 원을 회복할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작년부터 1월 달에 이런 시장의 매매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라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그런 장세는 아니고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이슈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류 대란이라든가 이번에 요소수도 그렇고 인플레대로 나오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스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흔들면서 박스권 만들어 놓으면서 환율은 망가지고 외국인 수급들이 망가지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 상승이나 하락 이런 방향성이 잡혀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럼 어떠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여러분들 10월달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보면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거를 전혀 반영을 못하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뭐 공매도 이유도 물론 있을 거예요. 공매도 이유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치고 선물시장에서는 박스권 만들고 이런 흐름들이 물론 영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시장에서의 이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내는 흐름들은요.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시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고 모멘텀이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크게 상승하고 쏟아지는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은 좀 견뎌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박스권에 떨어지면서 투심이 약해지는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이렇게 우하향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자꾸 사고 팔고 하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추세가 좀 하락세가 나온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리는 흐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움직임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다른 움직임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를 해줍니다. 왜냐면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중형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종목이 뭐예요?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도 하나마이크론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하나마이크론보다 크다 보니까 2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하죠. 대형주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업종별의 흐름들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볼만한 거죠.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저희 선진시스템 아직 물려 있습니다. 아직 손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좋아요. 선진시스템 아직 좀 들고 계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바닥 따지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막 급등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루에 만에 10%씩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 실적. 예. 그러니까 증권사들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막 기관 수급들 들어오고 하면서 올라가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마찬가지죠. 외국인 수급들, 기관 수급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그죠? 메타버스 수혜주다 이러면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물론 정말 미비하고 작지만 바닥권들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단기 종목과 쉽게 말해서 존버 종목, 기다리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워요. 이게 쉽게 움직이면은 정말 어렵지 않을 텐데 지금 시장 흐름들이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전부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생각해 보시죠.
이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 왜냐면은 외국인들도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나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올리기가 쉽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현상들은 오래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시 초반으로 돌아와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적 좋은 종목. 그죠? 두 번째, 정책적인 흐름들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흐름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세 번째,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시켜야 되고, 네 번째,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 탄소 제로, 이쪽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성장성은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책주들이에요. 정책주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이제 11월달, 12월달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내년 3월이면 대선을 치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초기 대선을 치르고 나면 대통령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죠.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올해 삼성전자는 얼마를 투자한다더라. 투자를 확대한다더라. 일자리를 얼마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SK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대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불과 지금 4년 전에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이런 얘기들이 우후죽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대선을 바로 앞두기 직전에는 투자 발표를 잘 안 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삼성의 투자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발표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지금 다 앞두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이제 2년차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투자 발표 소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급락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물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렇지만 그거 그래봐야 내년 후반이고, 그죠?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다시 1.4%대입니다. 1.6, 1.7 같지만 그때만이고 다시 또 1.4%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매크로 지표는 시장을 폭락시킬 만한 원인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새로운 게 또 터진다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지금 갑자기 폭락하고 이러진 않아요. 못 올라갈 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멘텀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움직일 모멘텀이 어느 쪽으로 이어질 것이냐. 지금 왜 이렇게 하락하나요? 큰일 났네요. 이거를 우려할 게 아니라 지금은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흐름들은 결국에는 계속 가지 않을 것이니 이거에 대해서 다음 넥스트로 움직일 만한 모멘텀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길목을 지키고 있는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이 까다로운 장세예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정말 멘붕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장. 미국 갈 때 우리나라는 더럽게 안 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수익률들이 나오는 건 뭐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죠? 그 다음에 정책주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흐름들로서 가져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말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종목들이 너무 하락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실적이 어떻고 모멘텀이 어떤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종목 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된다. 그런 모멘텀이 있다.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그죠? 라고 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보면 지금보다 좋은 자리의 흐름들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물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700억 매도잖아요. 여기가 막 1조, 막 2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게 연속성으로 나타내주는지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뭐 이 정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수급은 별로 이렇게 막 그러지 않는데 시장이 이렇게 찔찔거리니까 정말 더 속 터지는 거예요. 더 속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은 근데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한번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멘탈이 흔들리실 때마다 제가 이 영상을 또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하나씩 따져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